관계가 이게 남북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 외교,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북핵을 둘러싼 남북 간의 관계를 비롯해서 주변 사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중에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두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 또 출발한 남북 대화,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중국이 1대1로라고 그래서 뭐 다 들어봤죠.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기 유럽까지 육로로, 옛날에 실크로드라고 그러죠. 해로로 연결을 해서 그 가는 길에 해당되는 한 60여 개 나라를 엮어서 친중국화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촌의 G2로서의 그 맹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루트를 쓰겠다 하는 게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취임 이후에 과거에는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중국을 포위해서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 1대1로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지요. 국제 정치 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매우 관심을 가지는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군사력을 거칠게 정리를 해봤는데 엄청난 화력이, 엄청난 국방력들이 부딪히고 있는 지점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중국의 군사력입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가운데, 그 다음에 동서남북 이렇게 5개의 전구로 전력을 개편을 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연 초록색이라고 숙색이죠. 북부전구라는 게 있는데 이 중국의 북쪽을 책임 맡고 있는 북부전구는 희한하게도 중국 정부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 삼성과 산동반도가 다 북부전구에 속해요. 보면서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게 어느 나라를 겨냥한 군사력 배치인가? 한반도겠죠. 북핵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핵만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백보를 양보해서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고 통일까지 되고 북핵이 폐기됐다고 가정을 해도 결국 우리가 국경을 마주할 나라는 중국인데 그 중국은 우리의 국방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화력을 우리를 겨냥해서 배치해 놓고 있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걸 밑그림을 한번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들어본 학생도 있고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퍼거슨 보고서 치면 원문도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면. 들어본 적 있어요? 퍼거슨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 학생? 한 분도 없어요? 어떤 학생이 손을 들려다 만 것 같은데? 이거는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미국의 과학자연맹 회장이 주로 이제 핵 관련 외교, 국방, 과학기술 쪽에 평생을 몸담아왔던 분입니다. 찰스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2010년도에 한국의 핵 잠재력을 분석해서 쓴 보고서입니다. 공개한 보고서가 아니라 핵 비확산 그룹의
나누어주고 자기들끼리 공유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흘러나와서 공개가 되는 바람에 우리까지 알게 된 보고서예요. 한국의 국방과학의 위상을 한번 보죠. 다 요약할 수는 없어서 주요 부분만 몇 개 요약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에 하나다. 따라서 한국이 작심을 하고 핵을 개발하려고 들면 아무도 못 말린다.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해서 핵을 가진 나라 그리고 유엔이 경제 제재를 혹시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몇 개월 못 가서 경제 제재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경제적으로 이리저리 얽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재를 하면 한국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인도의 사례를 듭니다. 인도가 처음에 중국이 핵을 가지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제재를 풀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보다 더 큰 인도 시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는데 인도의 핵이 꼭 국제사회에 손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개발을 하면 국제사회가 제재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한국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써 있는 대로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수치대로의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 국방과학기술도 굉장히 발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기술이 부족해서 핵실험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만 한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얼마든지 핵을 개발할 수 있다. 세 번째,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국제사회에 있는데 핵을 적성 국가가, 라이벌 국가가 핵을 개발하게 되면 그 상대방 국가는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할 예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 NPT 10조를 들면서 한국은 3개월 내에 핵을 개발하기 전에 3개월 내에 유엔에 신고를 하고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는 지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3개를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3개를 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능력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 압박을 위한 핵폭탄을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이 핵폭탄을 한 4-5개 만들면 중국이 굉장히 당황할 거고 따라서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에 지금은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진심으로 나설 것이다. 그리고 미국 역시 한국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이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도 할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로 도미노 현상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한국은 그 다음부터 소형 경량화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제대로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면서 핵 질주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 단계에서는 말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한정권 붕괴 시에 당연히 중국군이 개입된다는 게 개입할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예측인데 그때에 대비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방어 수단으로 말하자면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건 좀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얘기인데요. 아무리 지금은 한일 관계가 최악이지만 중국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면 한국과 일본은 힘을 합쳐서 핵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의 국제 질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용인하는 미국의 행정부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에 따라서 방책이 바뀌니까요. 미국의 트럼프 같은
뭐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그 독특한 대통령도 탄생을 했는데 뭐 다음 대통령이 또 혹은 그 다음 대통령이 이런 동북아시아의 지형 변화를 용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퍼거슨 보고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절대로 한국이나 일본이 핵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이들을 말릴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핵을 동원해서라도 이 두 나라가 위협받을 때에 미국이 지켜주겠다고 하는 핵 우산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만이 이들을 말릴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런 설명을 했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속으로 벌써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핵 개발론자구만.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려고 저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만. 이런 생각이 혹시 들는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핵 개발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이런 능력과 실력,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조금 여러분보다 더 한 상태라고 설명을 드리면 정확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춰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진 실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제사회가 진정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이 진정으로 핵폐기를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이 개과천선한 것처럼 평화 제스처를 쓰기 시작하고 지금 남북을 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보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다 어디 뭐 비밀스러운 자료를 제가 옮겨온 게 아니라 공개 자료입니다. 밑에 다 기사라고 돼 있죠. 뉴스로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형태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눈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위에 있는 걸 보면 감이 오죠. 북한은 체제를 선전선동으로 유지하는 전체주의 국가 나라입니다. 노동신문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노동신문 발행 부수를 대폭 감축한 걸 보면 어느 정도로 경제가 쫓기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뭐 북한 경제가 궁정경제로 그 몇몇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최상층부 정치 엘리트들이죠. 그들이 형성하는 궁정경제, 그리고 장마당 경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전부 붕괴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미국이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여름에 우리는 굉장한 전쟁의 가능성, 위협으로부터 공포에 떠오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트럼프와 김정은이 계속 주고받는 우리로서는 공포스러운 대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거죠. 전쟁 가능성을. 그걸 지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뒤집어 놓고 보면 김정은이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뭐 코피 전략을 써서 김정은이 있는 곳을 폭격을 할 수도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야. 실제로 한미연합사에 근무하는 장성들은요,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로 서로 피해를 주고받을 것인가를 얘기할 때 사실은 굉장히 자신만만해합니다. 여러분 뭐 공학을 전공하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순간에 북한 전역을 블랙아웃, 전기를 순간적으로 끊어버리고 모든 전기, 제품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북한 전체를 폭격할 수 있다. 뭐 실제로 미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를 하면 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마 현격한 격차가 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세 번째는 그 와중에 중국과 북한이 갈등 구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들 편들어줄 줄 알았던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속마음을 보려면 환추시보를 봐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환추시보에 이런 게 기사가 실립니다. 만약에 미국이 북을 부분적으로라도 친다면 우리는 군사 개입은 안 하겠다. 외교적 수단으로만 억제를 한다. 다만 미군이 38선을 밀고 넘어 올라오면 그때는 우리도 참지 못하고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화답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휴전선을 넘는 일이 있더라도 정리가 되면 바로 내려온다. 계속 북한 영토를 지배하려고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자기들끼리 공개적으로 해요. 아마 웬만한 강심장이라도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화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 속뜻은 뭐겠느냐? 그거는 이것 역시 제가 그냥 김정은의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토대로 매년 어느 나라든지 신년사를 하잖아요. 올해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겠습니다 하고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제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 그걸 인정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평화공세를 펴기 시작하죠. 그걸 보고 정리한 겁니다. 북한 정권의 목표는 원래 올해 핵을 고도화해서 소형 경량화해서 실전 배치를 하는데 목표가 있었고 그걸 공언을 했었어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마 지금 남북대화, 미북대화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해서 소형 경량화 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는요, 벌써 2, 3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과학자들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측한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은요,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우리로 치면 인수위원회 기간에 미국의 정부가 공식 연구소가, 랜드 연구소가 트럼프에게 보고한,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2020년까지가 되면 핵무기를 한 맥시멈 100발까지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건 또 갑자기 뭐냐. 자, 그러면, 자, 국제 정세를 봤고, 우리의 능력을 봤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 왜 회담에 나왔는지까지를 봤어요. 자, 그러면 북한의 속마음이 뭔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황장엽 씨가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올 때 함께 모시고 왔던 김덕홍이라고 하는 북한의 고위 공직자가 쓴 자서전에서 이걸 발견을 하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기쁨조라는 게 있다는 건 들어봤죠? 이제 김정일이 저녁 때 이제 스트레스 푸는 자기 편 장성들, 고위 공직자들 불러 모아놓고 기쁨조와 함께 술 마시고 파티하는 그 자리에서 퀴즈를 냅니다.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한테 총과 달러를 놓은 다음에 당신들 같으면 뭘 선택하겠느냐라는 퀴즈를 내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는 저는 총을 선택합니다. 저는 달러를 선택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먼저 달러를 선택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돈만 충분히 있으면 무기는 얼마든지 삽니다. 그러니까 총을 선택한 사람한테 너는? 그러니까 아니, 총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맞아, 네가 정답이야. 그러면서 권총하고 달러 다 가져가라. 총을 선택한 사람한테 주었다는 얘기죠. 이걸 그 자서전에서 제가 일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핵무기 얘기죠. 나는 이게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방법이야 라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군부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에게 가르쳐줬던 거죠. 이와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예가 많습니다. 김일성 시절에 선대죠. 김정일의 선대죠.
김일성 시절에 소련이, 그땐 소련이었대요. 러시아 이전에, 붕괴 이전에. 소련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원조 사업을 동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2개 붙어 있었대요. 원자력 발전소는 지원은 주는데 핵 폐기물, 이제 이게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거죠. 핵 폐기물을 우리가 다시 다 가져가겠다. 2번째, AIEA의 핵사찰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엉뚱한 짓 할까봐, 핵 개발할까봐 전제를 붙여서, 조건을 붙여서 원자력 발전소를 원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북한은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 그때 이미 만약에 지금 북한이 제조업이 잘 안 되는 게 전력 부족도 큽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양질의 전기가 충분히 공급돼야 무슨 제조업도 할 수 있는, 공장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독자적인 힘으로 핵발전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던 거죠. 이미 그 시절에. 이게 북한의 말하자면 국가를 경영하는 전략이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핵이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이제 미국도 그걸 인정했으니까 핵 폐기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총을 가진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거죠. 웃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화는 주기 위한 대화라는 게 지금 여러분도 목격하고 있죠. 한편 미국이 우리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은요, 키신저라는 분이에요.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양반이 닉슨 대통령 때 국무장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분이에요.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저분이 아직도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교의 구루죠, 구루. 대학자이자 정말 대선배죠. 이분은 국제사회에서 실용주의 외교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은 이른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는 어떤 그 포장하는 외교는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외교는 실익이다, 국력이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외교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트남이 패망할 때 미국이 한 10년 동안 도와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을 쭉 뽑습니다. 그리고 월남이 패망하고 공산주의로 넘어가는데 그 뒤에도 이 키신저가 있었습니다. 월남은 망하던 말던 미국의 반전 여론을 의식해서 미국의 실익을 취하겠다 하고 뽑아간 사람이 키신저예요. 사실은 그 기획자죠.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와 잘 맞는 외교 스타일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가끔 모셔다가 얘기도 듣고 하는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아직도 건재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양반이 방중 전에 시진핑도 가가지고 미리 저렇게 만나고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됐었어요. 저 실용주의자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한국이 반드시 수준을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고 일본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실리, 국익 외교를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한 거죠. 아니, 총뿌리를 맞대고 지금 겨누고 있는데 상대방이 핵을 개발했는데 상대방은 능력이 있는데도 핵을 개발 안 하나? 이상하죠, 그게. 오히려. 개발해놓고 같이 폐기하자 그러면 폐기가 엄청나게 쉬울 텐데 한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퍼거슨 보고서 시나리오 1 이야기를 키신저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언론이 우리를 둘러싼 4강에 한반도의 북핵을 바라보는 눈을 잘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시고요. 이게 이제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가까이 멀리 있는 자와 힘을 합해서 교류해서 가까이 있는 자를 공격한다. 원래 전쟁은 국경을 마주한 나라끼리 전쟁을 합니다. 멀리 있는 나라하고 전쟁하는 거 보셨어요? 무슨 크게 뭐 징기스칸처럼 정복 전쟁을 하는 거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의 전쟁은 이웃 나라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국경 분쟁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우리 북독도 같은 거죠. 이럴 때에 전쟁을 이기는 방법, 멀리 있는 나라와 힘을 합해서 가까이 있는 적을 친다. 외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전쟁의 기본 중에 기본. 원래대로 하면은 전부 찬찬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만 정리를 하고 이 파트는 마무리를 하려고 요걸로 대신합니다. 자,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다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오늘 마침 뉴스를 보니까 문화일보가 이걸 설문을 했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봐요? 여기 보니까 언뜻 보니까 대부분 연령대가 아마 한 20대 중반부터 한 30대 중반 사이이신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북한이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뭐 평화협정을 뭐 제안을 하던 미국이 원조를 하던 우리가 경제개발을 해주던 간에 북이 핵을 폐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폐기할 것으로 본다. 한 분. 아마도 어떠한 도움을 주고 어떠한 협상을 해도 핵을 결국은 폐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리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문화일보 설문을 보니까 한 6대 4 정도 됩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한 60% 정도가 평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연령대별도 조금 다른데 여기는 좀 더 비율이 편중돼 있네요. 하여튼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뉴스 다 보고 있죠. 뭘 보면 북한이 진짜 폐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조짐을 볼 수 있을까요? 뉴스에 다 나오는데 3가지입니다. 리스트를 공개한다. 뭘 갖고 있는지. 2번째, AIEA의 핵사찰에 동의한다. 3번째, 그 리스트가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폐기가 되는지 시간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내놓는다. 그러면 일단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미국과 북한이 그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정답은 김정은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좌우간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추측을 할 뿐이죠. 2번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은 진심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를 원한다고 보나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뉴스를 계속 추적해서 보고 판단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봐요? 중국은 진심으로 원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며칠 전에 태영호 공사라고 북한을 탈북한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요즘에 강연도 많이 하러 다닙니다.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제일 속살을 깊이 알고 있는 북한의 고위 공직자 출신이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중국이 완전한 핵폐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협상이 잘 돼서 핵 리스트를 유엔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를 하더라도 아마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한 90개 정도만 신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야 되는데 처음엔 물론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했어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중국에 가서 등소평한테 마오쩌둥인가 물어볼 때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을까? 이제 그게 태영호 공사는 그래요.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뭐 한 50대 1이라고 그러대요. 저도 뭐 수치를 직접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압도적으로 경제력이
앞선 나라는 군사력도 그럴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방력의 격차가 경제력으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는데 핵무기가 그 간극을 메워주는데 100% 폐기를 하고 나면 오히려 기운다. 그러니 북한이 버텨줬으면 하는 분량 정도 아까 제가 외교적 용도로 쓰기 위한 몇 발 정도는 우리가 개발한다. 이 시나리오 1처럼 북한이 전부 폐기하지 않고 일부라도 남겨놓아서 그것을 지렛대로 한국과 대등한 국력을 가지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정답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요즘에 트럼프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조금 의문이 갑니다. 김정은이 사랑스럽다. 일이 잘 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 부터 시작을 해서 슬금슬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최근에는 아이고 시간 오래 걸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급할 게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급한 건 북한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니 뭐 북한의 실력으로 우리를 칠 수 있겠냐? 이게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이후에 미국이 내거는 명분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핵탄두를 달아서 미국 본토까지, 알라스카는 물론이고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정말 그렇게 겁을 낼까? 날아오는 거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미국은 이미. 사실 급한 건 우리죠. 뭐 올라갔다 하면 바로 떨어지는데 언제 요격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미국이 너무 열심히 북핵을 폐기하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두려워할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다만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북한이 50개 내지 100개의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전술 핵무기라 그래요. 그걸 개발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팔아먹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아주 유명한, 국제사회에서 유명한 무기 장사를 하는 나라거든요. 중동에 북한제 포탄이나 무기가 수출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뭘까? 혹시 짐작이 가는 학생 있어요? 전술 핵무기 중에 미국이 제일 신경 쓰이는 무기. 미사일에 장착된 핵무기가 아니라 저는 핵 배낭이라고 생각합니다. 900파운드? 900파운드? 90파운드? 지금 좀 까먹었는데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니까 90파운드 정도 되겠네요. 한 40kg. 부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요 탁자 한 절반만 해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핵 배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할리우드 영화 보면 테러리스트가 핵폭탄을 가지고 뉴욕에 잠입하는 거 첩보원들이 막는 영화 많죠. 본 기억 있죠. 그때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의 핵무기가 핵 배낭입니다. 뉴클리어 백팩, 슈트케이스 백팩, 슈트케이스 뉴클리어 뭐 이렇게 영어로는 쓰는데요. 아마도 내가 미국 당국자라면 핵 배낭 수준까지 기술 개발이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디에 숨겨서도 전 세계 어디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테러에 핵무기가 활용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미국이 신경을 쓴다면 이것일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또 하나 미국이 진짜 진심으로 북의 핵 폐기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마도 퍼거슨 보고서를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한국의 지금 이른바 좌파 정권 입장에서는 핵 개발도 안 한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지만, 명백한 입장이지만 정권은 계속 바뀌는 거죠. 5년마다. 몰라요. 다음에 정권을 담당한 사람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든가 아니면 북한 핵이 위협이니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자고 제안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히 처음부터 전술핵을 미국에게 부탁조로 좀 한반도에 갖다 놔주세요. 대응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면 그래도 점잖은 편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핵 개발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가능성을 미국의 워싱턴의 국방, 외교 전문으로 하는 싱크탱크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느 선에서 북한과 타협을 할 것이냐? 끝까지 타협 안 하고 끝까지 북핵 폐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북한에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점점. 여러분 다 뉴스 보고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 가서 망신을 좀 많이 당하고 왔죠. 사실 국가 간에 수반 간의 정상회담 후에 발표하는 내용은 미리 두 나라의 외교 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을 다 완성을 해놓고 사실 30분 동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통역이 절반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정상과 정상과의 만남은 미리 어레인지가 다 되는 법인데 어레인지가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북한이 아직 핵폐기를 안 했어도 우리 제재 해제해달라. 평화선언, 정전협정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유럽에서 메이 총리,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한테 다 거절당했죠. 아닙니다. 폐기가 먼저입니다. 다 그랬잖아요. 그걸 왜 미리 어레인지가 안 됐는데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올 걸 알면서도 얘기를 했을까를 짐작을 해보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핵 폐기가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강경화 장관도 얼마 전에 그랬어요. 핵 리스트 제출하는 것보다 정전협정을 앞세우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풍지풍파가 좀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그런 뉘앙스는 꼭 아닙니다 이러고서 수습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언행을 보면 보통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걸 보면 제일 정확하게 판단이 들죠. 아마도 어떤 선에서 북한과 타협을 하려고 할 텐데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할 건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런 타협이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킬까요? 통일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아마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판단이 쓰실 거예요. 아마도 핵을 가진 북한과 통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토론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술자석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북핵을 왜 폐기하려고 그래? 통일되면 우리 건데.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하는 학생 계세요? 통일되면 우리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나요? 주변하고 대화를 해보면. 관심 없어요? 그런 대화 안 해요? 그런 하는 분이 계시대요. 꼭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맥주 한 잔 놓고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핵이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그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절대 북한 핵이 우리 손에 떨어질 리가 없어요. 중국이 좌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상황은 절대 용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의 경우라면 북한 체제에 의한 통일이겠네요. 아마도 북한 체제에 의한 통일이 되면 이 자리에 있는 학생의 절반 이상은 숙청 대상일 겁니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할 정도면요. 그들 눈에는 이른바 적대 계층입니다.
북한이 계급사회인 건 아세요? 3계급 64부류로 분류한다고 그래요. 핵심 계층, 어떤 경우가 있어도 체제를 수호할 사람들. 평양 시민이 많겠죠. 동요계층 혹은 기본군중이라고 합니다. 중간계층. 흔들릴 수도 있는 사람들. 일단 유사시에. 적대계층. 옛날로 치면 많이 배웠거나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었거나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 집권 초가 되겠죠. 지금은 이미 뭐 다 정리가 됐겠지만. 그리고 이 3계층을 또 64분류로 합니다. 이 책도, 이 얘기도 그 김덕홍 씨 자서전을 보고 제가 수치를 알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 정도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미 동요계층 내지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심 계층으로 분류될 일은 거의 없다. 농담 삼아라도 통일이 되면 핵은 우리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북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다른 방법은 그럼 없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답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북한한테 친하게 지내자 이런 단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요. 이런 단계도 거쳐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생각할 기회가 있습니다. 잘해보자. 악수하고 북쪽에 올라가서 회담하고 내려와서 회담하고 서로 환영도 해주고 밥도 같이 먹는 단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몇 년이 흐르면 적어도 2, 3년 흐르면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아, 북한의 속마음은 뭐겠다. 그때가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보고서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는 대한민국의 역량, 입장,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북한 핵을 폐기하려고 노력할 건지 그 방법론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 여러분 정도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시간이 거의 한 40분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좀 깊이 설명할 내용들이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이 셰일가스 덕분에 완전히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좀 다 듣고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지금 미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를 다 보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건너뛰고 저는 전략적 모호성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분명하게 우린 이런 건 안 한다, 이런 건 한다, 이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즈니스를 해보면 알지만 모호할수록 유리한 협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 특히 이런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분인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김태효 교수라는 양반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물류를 하는 비용이 만약에 기후온난화 덕분에 북쪽의 얼음이 지금 속도로 녹으면 몇 년 내로 북극 항로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시간으로 보나 배가 운행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으로 보나 훨씬 더 경제성이 있어진다. 이게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혜택이라 그럴 수 있겠죠. 좌우간 철도를 연결하건 대륙횡단 철도라고 그러죠. 시베리아. 얼마 전에 제가 올라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어딘가요? 어디까지 한번 타보고 왔는데 괜찮아요. 탈만해요. 그 열차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기 유럽까지 연결된다. 괜찮죠. 철도를 연결한다든가 도로를 연결한다든가 각종 생활 인프라를 연결한다든가 하는 경제적인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도 가능한데 어느 선까지 가능할 건가를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폐쇄사이기 때문에요. 정보를 전부 오픈해야 됩니다. 일단 개혁 개방을 하려면 정보 접근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자기 국민들에게 정치학습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과 중국식의 개혁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가 아직도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열어젖힐 수 있는 배짱이 있다면 개혁 개방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데 지금 예측컨대는 김정은의 마음은 그 정도로 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분석이고, 따라서 지금 보신 이런 철도나 도로를 연결하고 북극 항로가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전역을 개혁 개방을 한다는 건 당분간 힘들 것이고, 아마도 한다면 개성공단처럼 지역을 특정하고 한정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 남쪽과 경제 교류가 가능해지는 형태의 개혁 개방 정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자.